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고점을 찍은 후에 3일 동안 조정장을 좀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일단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연출되는 듯한데요. 이번 한 주 또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방향성 탐색을 좀 제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양대 지수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모두 고점을 시작으로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낙폭을 좀 계단식으로 확대해가면서 거래량 자체도 좀 한산한 모습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반도체 사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도 좀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집했던 종목이 에코프로와 LNF였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2차 전지 전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에도 영향을 좀 끼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갔던 쪽은 또 갑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윤 정부의 발언 그리고 K2 전차 수주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용등급까지도 상향 조정될 이런 전망까지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반에도 좋은 움직임 보였고요. 태양광 쪽도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좀 전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 가져가는 관련주들 속출했는데 이렇게 좀 오르는 테마들 당연히 있었지만 정말 대다수가 조정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장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시장의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드려야죠. 오늘 주식오락관 2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장중에 그 혼란스러운 장을 또 함께 풀어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메신저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최근에 공략해주신 수익률 외에 먼저 생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수익률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여기에서 비올과 티웨이 항공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생방송 중에 공략을 해주셨던 필살기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을 같이 함께 공략을 하셨다면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4% 훨씬 넘는 상승률을 담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노란톡방 들어오셨다면 일주일 만에 15% 육박하는 수익을 또 여러분 포트 안에 담아가셨을 거고 또 최근에 공략해주신 수익률도 만만치 않죠. 이 안에도 티웨이 항공과 비올 같이 담아져 있고 자, 여기에 또 최근에 공략해주신 수익률 통합 수익률이 143%가 넘는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계좌에 또 붉은 빛을 또 환하게 켜실 수 있다는 점 또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방송도 내내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게 특히나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시장을 더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특강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아까 확인을 하셨듯이 티웨이 항공과 또 비올과 같은 이런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종목 또 어떤 테마가 함께 준비되어 있을지 필살기 종목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꼭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장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좌까지도 조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톡톡히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이번 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시장이 언제 쉬운 날이 있었냐? 많은 뭐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올해가 유독 1, 2월 달에 그 상승 랠리가 끝난 후로 좀 되게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 계속 연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지금 가장 노란 톡방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의 강의가 내년에 다시 봐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주린이를 기준으로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요걸로 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고수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렇지 한번 되짚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시간이 또 모자랄 수 있으니까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일단 자 항상 뭐 먼저? 시황 먼저. 그렇지. 시황이 왜 중요해? 시황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이 진흙탕인지 땅땅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달리든가 걷든가 하죠. 그쵸? 자, 시황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시황이 이번 달이 굉장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나스닥 차트 띄우잖아요. 이제 차트가 아니라 제가 그냥 살짝 그릴게요. 자, 요거는 나스닥, 요거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로 그냥 예를 들게요. 자, 나스닥은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있고요. 코스피는요,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야. 지금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이에요? 거든요. 요 뒤에 제가 특강에 준비를 했지만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지점이 중요해. 이 횡보하는 국면이요. 4월 첫째 주,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짜 일자예요. 정말 횡보예요. 지금 미증시가 한 달 내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는 이 횡보하는 국면에 여기서부터 4월 초로 아마 해도 돼요. 4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을 했어요. 2차 전지가 랠리를 이제 강하게 보여주면서 뭐 2차 전지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번 주 말인가요? 금요일부터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은 이미 저번 주부터 제가 막 겁내했어요. 시장이 이게 일방적인 상승과 일방적인 하락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오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조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식이야 일희일비 할 게 아닌데 그죠? 이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나스닥 얘 방향성이 중요해요. 원래 요 4월 한 달간에 이벤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PCE 물가지수도 있고 CPI도 있었고 뭐 많았어요. 회의록 공개, FOMC 회의록 공개도 있었고 증시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PI 만약에 뭐 어떤 이거 그냥 특정 안 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표가 좋게 나왔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든 호재로 작용을 하든 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흔들기만 하고 시가에서 끝나는 모습을 계속 한 달 내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이게 겁났던 거지. 글로벌 증시는 다 횡보하는데 우리나라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의 조정은 있어야 될 때 지금 조정이 온 거예요. 원래 저번 주에 왔었어야 돼요. 저번 주에 오지 않았던 게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이 사실 좀 더 와도 됩니다. 제가 뭐 차트 자료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조정세는 조금 더 와도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짱짱하다. 왜? 상승 추세가 둘 다 열려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여전히 상승 추세는 맞아요. 제가 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횡보하는 방향성 없는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원래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 투자자들 분석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현상을 설명을 못했어요. 이 횡보하는 현상을. 시장이 뭐 강세였으면 조정세가 오든가 아니면은 한번 충분히 쉬었으면 보통 한 일주에서 길어야 한 열흘 정도 횡보하면 긴 거거든요. 근데 한 달을 횡보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그냥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냥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짙다 점점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관망 말고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관망세가 짙다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뭐다? FOMC. 예, 이제 영향권에 들어왔다. FOMC.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날짜로 5월 2일인가 3일인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목요일 정도겠네요. 자, FOMC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들어가면서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어요. 인터뷰가 안 되는 거야. 연설이 안 돼. 그러니까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가 없죠,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이제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결정이 되면서 무언가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불투명해요. 왜?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저번 FOMC 때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은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죠. 파월 의장이. 뭐 그런데 연준이 그럴지언정 대부분의 지금 투자가들이 전망하는 사이즈는 25bp 인상이에요. 25bp 인상을 하고 쭉 동결. 인하는 아직 좀 이르다. 금리 인하는 이르다. 이런 전망인데 물론 이 FOMC 가는 동안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번 FOMC의 포인트는 얘는 아마 거의 확실시 될 것 같다. 다만 자 이번 금리 인상은 25bp를 올리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고 뒤에 붙는 파월 의장의 사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새벽 3시, 4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근데 뭐 열흘도 넘게 남아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예요. 아직은 FOMC에 대한 담론이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시황은 지금 굉장한 관망세다. 관망세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시황이랑 되게 연결된 게 뒤에 많기 때문에 오늘 특강이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톡방에다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날 장중에 또는 이제 뭐 밤이니까 다음날 장중에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려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가장 많이 요즘에 물어보는 거. 지금 상승장 아닌가요? 지금 하락장인가요? 조정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큰 줄기 제가 오늘 설명할 것들이에요. 요거랑 이제 플러스 이제 테마주에 대한 제가 정의도 이제 써놨는데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이거를 맨 앞에다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면 시장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앞에 나와서 맨날 방송할 때마다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아침마다 이제 방송에서 그 인터넷 방송에서 시황 브리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장을 제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하는 거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보지? 왜 기사를 보고 보나? 뭘 하나 보나? 자,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쉽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을 분석할 때 시장 분석 그냥 제가 쉽게 순서를 굳이 순서가 없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침에 일어난다. 1번 미증시 마감 시황을 본다. 미증시만 딱 쳐도 네이버 기사에 쭈르륵 나와요. 뭐 전일에 뭐 상승 마감했고 하락 마감했고 무슨 영향으로 무슨 우려가 부각이 됐으며 뭐 어쩌고. 자, 미증시 확인 첫 번째. 그러면 이거를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오늘 어떻게 시작하겠구나가 보여요. 어떻게 시작하겠구나. 플러스 두 번째. 예상 체결을 보세요. 동시효과 시간 때
이제 우리가 그 주문을 미리 시초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장 개장 전에 미리 주문을 넣어놓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요거 잠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동시호가라는 거는 개장 전에 주문만 받아놓는 거예요. 체결이 안 돼. 미리 넣어놓는 거야. 나 오늘 아침에 이 종목 시가에서 그냥 이 시장가로 시장이 원하는 가격대로 사겠다. 지정가 매도도 역시나 주문만 가능해요.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주문을 넣어 매수를. 그러면 9시 땡 하자마자 이제 체결이 되죠. 그 체결될 가격은 이제 뭐 지정가를 하냐 뭐 이렇게 하느냐인데, 그래서 동시효과를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동시효과 시간대 이제 각자 쓰시는 HTS 이렇게 보면 예상 체결 뭐 등락률이나 뭐 체결량이나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위에 레버리지 상품이 겁나 많아. 레버리지 상품 해가지고 막 뭐 플러스 막 몇 뭐 이 레버리지가 인버스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 초보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는요, 하방으로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상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높다는 거는 시장이 하방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뭐 약간의 팁이에요. 그리고 동시호가 때 근데 중요한 건 동시호가에서 허수주문이 들어가요. 허수주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장난질이라고 하죠. 뭐 그게 진짜 세력일 때, 우리는 세력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뉴스에 나와도 그런가 보다, 주가 조작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막 뭐 전날에도 막 상한가 갔던 애가, 또는 뭐 막 엄청 가격 많이 떨어진 애가 갑자기 동시호가에서 상한가 예정이래. 30점 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시작부터 상한가로 딱 찍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막상 까보면. 이게 바로 허수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게 예예요, 예. 우리 영화 한 편 찍어 봅시다. 내가 A라는 종목 주가를 올릴 거야. 이걸 올리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꼬셔야 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외에서도 좋아야 되고 전일에도 좋아야 되고, 뭔가 어쨌든 차트 자리가 막 약간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 들어와. 이거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허수주문, 이 동시효과 때문에. 왜냐? 주문만 가능하잖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뭐 50억이다, 10억이다. 그 돈을 A라는 종목에 다 매수를 때려놔요. 시장가로. 그러면 이게 찍힐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뭐 10억 갖고 돼요? 아니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어놔. 그러고 뭐 8시 59분 30초 또는 40초에 싹 취소해버려요. 저는 이것까지도 봤어요. 50초에서 싹 바뀌는 경우도 봤어요. 10초 남기고. 이런 게 바로 허수주문에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종목 얘기고, 어쨌든 이제 시장을 오늘 시장이 어떻겠구나라고 최초에 개장할 때 분위기는 동시효과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개장을 했어. 개장을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 수급이에요. 수급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을 해요. 뭐냐면, 자, 현물시장, 선물시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총 순매수 거래대금. 뭐 이게 지금 요 두 개를 다 포함한 말이긴 해요.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즉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오늘 지수 한참 횡보하다가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수의 흐름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세가 엄청 강해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어땠는지 혹시 보신 분 계셔요? 거래대금 거의 안 돌아다녔어요. 오후에 돼서야 겨우 순매수 금액이 겨우 1,000억 됐어. 겨우.
매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오전 내내 제가 코스피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코스피에서 돌아다니는 거래 대금이 몇백억이 채 안 됐어. 1시간 동안 100억, 200억이었어요. 매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 200억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요 지수의 움직임하고 수급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선물 시장만 봐도 되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답이 있어요? 답 없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답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편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는 매도세가 강력해요. 매도세가 강력하기보다는 조금 세. 코스피에서는 순매도가 많아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이 매수 포지션 금액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횡보해요. 얘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분명히 외인하고 기관이 막 동반 순매도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 요것만 보면은 오늘 하락장인데 지수가 안 빠져. 뭐지? 선물 시장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옵션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 수급에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레버리지 파생 상품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수급이라는 건 딱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이나 현물 시장의 수급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 순매도 때릴 거야 하고 쭉 가요? 아니에요. 오전에 순매도 했다가 오후에 순매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때문에. 아침에 중국 시장이 열렸어. 중국 차이나 지수가 막 미친 듯이 급락해요. 그러면 외인이 설사 매수 포지션을 보이더라도 갑자기 매도로 바뀌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얘네만 때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이제 조금 있으면 홍콩 열리죠. 홍콩 봤다가 오후에 홍콩 재개장할 때 갑자기 올라가네. 그러면 외인이 포지션을 바꿔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막 단타 치고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저는 시장 분석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급을 좀 확인을 이제 한다. 근데 이런 식의 수급 확인을 하는 거는요. 시장이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외인이 지금 순매도세를 보이네, 순매수세를 보이네, 이 정도. 그래서 지수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나? 이 정도의 이해.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선물시장.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글로벌 증시. 왜냐면 우리 제가 이제 키움을 쓰니까 인터넷 제가 노란톡방에 제가 스샷을 자주 보내잖아요. 시장 종합을 하는데 모든 HTS를 다 있어요. 시장 지금 해외 증시까지 다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굳이 해외 증시 차트를 안 띄워놔도 돼. 거기 보면은 지금 뭐 홍콩이 오르고 있다. 다 떠 있어요. 보통 이 수급 창에 다 떠 있어. 그래서 그것만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 시장 분석이 왜 해야 되냐면요.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막 오르더라도 이게 건강한 상승인지 이거 좀 불량한 상승인지를 알아챌 수 있어요. 시장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지수 오른다고 무조건 상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시장 좋은 거 아니다. 시장이 지금 불투명하다.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수가 오르면 주식이 다 오르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수 이렇게 오르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날도 많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물론 제가 여기 이렇게 한두 명 앉혀놓고 설명을 하면은 더 편할 텐데 지금 이 피드백이 안 오니까 노란 톡방에 다 물어봐줘. 내가 듣고 있으면서 카톡에 치세요. 제가 그럼 스샷해서 내일 아침에 이걸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답변해드릴 테니까. 자, 어찌됐든 또 얘기가 길어졌네. 시장 분석은 약 요 정도로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 분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빠르게 가봅시다. 벌써 24분이야. 큰일 났네. 자, 요거 요렇게 해볼게요. 지금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봅시다. 시장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요? 앵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을 예측하는데. 시장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차트. 차트. 응. 차트도 말이 되죠.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니까. 네. 차트를 보면 예측이 된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하는데 매크로 환경 그 요소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그래서 차트를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몇 년도야 이거? 85년도 거부터 지금 갖고 왔어요. 1985년이요? 네. 이거를 보면은 약간 눈치를 채야 돼. 역사. 역사.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옛 사건의 시사점을 찾아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던 데가 강력하게 하락장이 왔을 때예요. 그냥 빠르게 봅시다. IMF 실제로 97년에 왔지만 98년도에 최저점 찍고 반등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리먼 브라더스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로나. 우리 코로나 다 알고 있죠. 사실 2008년 이 금융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조금 오늘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저 앞에 저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때 죽어나간 사람들 많아요. 특히 IMF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거였잖아요. 2008년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지수 다 어떻게 됐어요? 빠진 만큼 회복 다 했어요. 이때도 코로나 때 더 회복했죠. 아무리 못해도 빠진 만큼은 회복해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락 추세예요?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상승장인가요? 글로벌 증시의 대부분은 제가 모든 나라의 그 주요 지수 차트를 보진 못했지만 상승이에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가 팽배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땐 상승을 한다. 근데 우리가 막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종목 한 종목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좀 나도 모르게 자꾸 일희일비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상승장입니다. 그럼 작게 볼까요? 이때 코로나 때죠. 자,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이제 거품 빠지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힘들었죠. 작년에 이렇게 힘들었어. 이제 요것만 보더라도요. 다시 고개를 틀까 말까 이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IMF 얘기했죠. IMF는 97년도였는데 99년도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한국 경제가.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근데 시장 언제부터 반등했다고요? 98년도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시장은 선반영이에요. 시장은 선반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의 모든 전 세계적인 전망이 올해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라도 올 것이다예요.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반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해요. 근데 그 반등이 가파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올라가요. 안 올라갈 수 없어. 이거 안 올라가면 우리 집에 찾아와. 내 말 미다스님 말 틀렸다고. 올라와요. 각도의 차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좀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나뉘어요. 본인의 성향을 자기가 알잖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 나는 맞다라고 이제 자기 성향을 알고 한 사람들이 있고, 단타, 단기, 짧게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짧게 뭐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짧게 그 사고 팔고를 하는 게 나랑 맞다. 이게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에 맞게 접근하라고 해요. 지금은요, 분산해서 짧게 투자가 아니라 소수 집중 투자해야 돼. 뭐요? 자, 소수 집중 투자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주식 시장을 선반영한다니까. 경기 침체가 올해 올 거예요. 그럼 올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증시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나올 수 있는 해가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대로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우리 요거 지금 요 하루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봅시다. 시장 지금 고개 들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물린 종목 하나씩 기회 나올 거예요. 작년에 물려있던 종목들 이제 슬슬 기회를 한 번씩 줄 거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노란 톡방에서도 물려있는 종목 이제 슬슬 나오니까. 탈출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단타가 왜 제가 이게 지금 이것보단 집중 투자가 낫다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지금 성장이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왜?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지금 요 반등은요, 실질적인 투자 심리가 활발해져가지고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서 야 우리 막 이제 뭐 다시 막 희망을 찾아서 되는 상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대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상승이면 어떤 종목이라도 잡아도 다 가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코로나 때 사실 어느 종목이 그냥 야 저기 뭐야 이제는 이것도 다 까먹었어. 진 매트릭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술을 끊어야 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진단 코 찌르는 거 그래 진단 키트만 붙으면 그냥 막 다 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상승장은요 사실 종목을 가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가요. 근데 건강한 성장이 아닐 때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조선업 지금 정말 전망 좋거든요. 근데 조선 관련주에서 보면 하나만 가요. 나머지 다 바닥을 기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만 돈 잘 벌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요. 강세장을 대비하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장기 종목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스윙도 안 가져왔어. 단타 단기만 가져왔어.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제가 조금 긴 종목을 얘기를 갖고 오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자, 빠르게 갈게요. 테마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테마주가 그냥 어렴풋이 막 안 좋은 종목들 무리 아닌가요? 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섹터 아닌가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크게 봐서는 섹터, 2차 전지도 테마주인가요? 이런 데서 나뉘어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그냥 분류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큰 의미는 섹터예요. 산업. 근데 작은 의미의 테마주는요. 시총이 낮고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동전주들이나 이런 거를 작은 의미로 테마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다른 뜻이기도 하죠. 테마주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정의를 쳐봤어요. 테마주를 네이버에서 뭐라고 할까?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때 오르는 이제 이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중국이 뭐가 이때 히토류 쫙
무슨 뭐 알루미늄 값이 뭐 어디 인도에서 알루미늄을 뭐 저기 수출 못하게 막았대. 알루미늄 쫙 이런 식으로.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이슈에 날뛰는 종목들. 그런데 테마주를 제가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단타에는 테마주가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소수의 집중 투자를 하는 이 시점에는 테마주가 좋지 않습니다. 가면 잘 고르면 급등인데 잘못하면 하루 이틀 만에 20%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게 테마주예요. 그래서 내가 비올이란 종목을 저번 주에 미다스님 때문에 처음 알았어. 근데 이거 테마주 아니야? 자, 잘 모르는 종목인데 테마주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가장 첫 번째, 시총 보세요. 일단 시총이 1,000억 미만이면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야. 분석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제하세요. 시총 기준. 자, 두 번째, 거래량이 중요해요. 자, 제가 이거 예를 들어왔어요. 이거 누보거든요. 오늘 이 식량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한 섹터입니다. 원자재 관련. 요런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길게 누워 있을 때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 거래량 지표. 요걸 봐야 돼. 요 위에는 보지 마세요. 요 위에 볼 필요 없어. 주가 보라고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요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누워 있을 때는 거래량 어때요? 없어. 뭐야 이거?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테마주 날개를 달면서 거래량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거래량 딱 지표를 보면 여기 한번 삐져나와 있죠. 여기도 한번 삐져나와 있고 여기도 한번 삐져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들이 보통 테마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몰라. 잘 모를 때 높은 확률로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목을 제가 혹시나 이제 어떤 특이 종목을 안 좋게 얘기할까 봐 종목 이름을 가렸어요.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갖고 온 거라서 가리긴 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주가가 굉장히 변동폭도 좋았고 이때 최고가를 찍었을 때예요. 활발하잖아. 주가 움직임만 보면 되게 괜찮은 거 같죠? 근데 거래량 어때요? 전멸이에요. 물론 그때는 이 그래프가 있었겠지. 근데 요 뒤에 지금 얘가 시총이 200억인가 300억 사이예요. 시총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단타 트레이더에게 표적이 되는 아주 불량 종목이에요.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주가가 건강할 때 거래량보다 시총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모든 악재 때문에 배당락이 많다는 거는 뭔가 회계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거나 액면 병합을 했거나 뭔가를 한 거야. 회사가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많아져? 좋지 않아요. 어떤 이 기업의 비전이나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도박처럼 올려! 야! 들러붙어! 팔아! 아주 교과서적인 차트입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빠르게 하고 종목 얘기할게요. 종목을 갖고 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약세장 특징이 뭐냐면 지금이 저는 좀 약세장이라고 봐요. 올해가 약세장일 거예요. 약세장과 하락장은 다릅니다. 하락장은요. 작년을 하락장으로 봐야 돼요. 그냥 추세가 그냥 다 쏟아져. 이게 하락장이고 약세장은 뭐냐면 힘이 약해. 힘이 약한 장이라서 약세장이에요. 지수는 상승하더라도 힘이 딸려서 막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을 빌빌 이게 약세장이에요. 또는 그냥 횡보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횡보를 하겠죠. 그런 걸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약세장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지금 답을 드린 거예요. 지금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지금은 약세장이다. 하락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상승장이 건강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장세다. 이 특징이 뭐냐면 그날에 시장에 힘이 없으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파란불을 띠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총이
대수가 1천억 미만이에요. 이 말이 보통 뭐냐? 테마주만 날뛴다. 테마주가 날뛰는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왜? 데이 트레이더들, 단타쟁이, 그러니까 이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스캘퍼들만 모여 있어요. 스캘퍼들한테는요. 이거 그러니까 정의는 아니에요. 스캘퍼는 초 단위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스캘퍼라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요. 진짜 좋은 기업들이 이 분봉, 이 틱 차트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들은요. 이 종목이 무슨 회사인지 필요 없어요. 체결감도 높고 요새 좀 차트 자리 괜찮고 이게 좀 이렇게 물량을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그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당연히 얘네들도 시장 좋을 때 있죠. 데이 트레이더들하고 스캘퍼들. 근데 그때는 얘네들이 티가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매매하니까 기관도 많이 유입이 되고 외인의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되니까 얘네들이 티가 안 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기관 외인 다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이런 장은 단타 치지 마세요. 어려워요. 물릴 확률이 더 높아요. 간다? 아이씨 들어갈 걸 그랬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단타 칠 장세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 시장이 거래대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오늘 종목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종목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 뵙고 올게요. 네, 지금 시장 또 어떤 장인지 확실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락장인가 상승장인가에 대해서 약세장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장일수록 좀 소수 종목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에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전략적인 부분 해답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될까?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장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또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제 드디어 필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지난주에 리오프닝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별로였거든요. 아니면 오늘 기회다? 괜찮은 라는- 종목이 있었나요? 그렇긴 하죠. 오히려 그러면 기회라는 생각으로 좀 이 테마를 좀 섹터 노려봐야 될까라고 가져오신 걸까요? 중국 소비.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렇죠. 리오프닝에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던 리오프닝이 단타로 접근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길게 봐야 돼요. 왜? 리오프닝이 실제로 나와야 됐을 때가 사실은 작년이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번에 하면서 맞아,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그렇게, 리오프닝을 제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안 나왔어. 안 나왔다. 안 나와서 이제부터 쫙쫙쫙쫙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네. 왜냐면 진짜 우리 코로나 전만 생각해봐도 어딜 가든 이 중국말이 그죠. 엄청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찍고 맞아, 찾아볼 수가 그렇진 없어요. 않아요. 그죠? 매우 몇 년간. 지금 명동만 나가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오히려 일본인이 그렇죠. 좀 더. 근데 이제 그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이제 시즌이 가는 게 올해 2, 3분기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던 게 이제 미용기기랑 항공이었잖아요. 네. 항공은 올해 내내 꾸준히 봐도 꾸준히 저는 좋다. 봐요. 네.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도 뭐 괜찮지만 좀 이제 날개 달린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더 좋잖아요. 네, 이제 추세가 유지된 애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것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좀 세세하게 뭘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럼 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항공이에요, 또. 왜 제가 지금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항공이란 재료는 올해 내내 재료가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항공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이제 합병을 하는 이 와중에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회사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거고요. 어떤 회사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불안한 장세라면 단타 접근, 그 다음에 얘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장기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장기로 접근할 걸 생각하면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계속 타이밍 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장기로 접근할 거면 이게 이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신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 이상 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장기로 볼 거니까. 근데 그만큼 항공 섹터들이 부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가져왔는데, 요거 제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했던 것들이에요. 다 설명을 했던 것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종목 얘기합시다. 자, 요거를 제가 또 이건 저번 주에 안 갖고 온 건데 이제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번에 이제 국내 항공사 이제 실적 요게 이제 2023년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항공 섹터, 항공 산업에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아요. 왜? 인건비 상승에 연료비 상승, 유가 상승했고, 그때 이제 힘들었으니까 조종사 다 해고하고 비행기 팔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임금을 올리면서 얘네들이 그 비용이 이제 올라가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코로나 이전보다 배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뭐냐?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실 겁니다. 요걸로 수익을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울고 먹어요. 자, 저번 주랑 다른 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46분이니까 시간이 없어.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4일에 실적 발표한다고.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나왔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그런데 오늘 주가가 음봉으로 이렇게, 빨간색인데 음봉이에요. 음봉으로 이렇게 파랗게 빠졌어요. 자, 왜 그럴까? 자, 봅시다. 요렇게 빠졌어요. 우리는 이걸 여러 번 수익 실현을 했고, 오늘 빠져서 이거 자리 좋은데? 기회를 한 번 더 주네? 라고 하고 들고 온 겁니다.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에요. 그죠? 상승 추세는 곧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 초록색 선 61평을 기준으로 잡고 계속해서 추세는 유지 중입니다. 요거 내일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봐야죠. 왜냐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 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정은요,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재료 소멸성이 더 많아요. 재료 소멸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요게 이렇게 올라왔던 게 뭐냐면 분기 발표,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진에어나 제주항공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저번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 혼자 적자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만 어떤 비용이 나갈 게 있어서 이 회사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망들이 저희 내년 1월 달에 1분기 실적 장난 아니겠는데가 이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막상 하니 재료 소멸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가장 유리한 시점, 어디? 여기 61일평 초록색 선에서 지지받을 때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리가 며칠 조금 더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수급이고 웨이나고 기간 이렇게 계속 여전히 빵빵하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네, 좋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오늘 또 아주 따끈따끈하게 발표를 했는데 음봉 전환했지만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아주 절호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